안녕하세요. 이근규입니다. 야, 오늘 이제 드디어 모처럼 이제 서울로 자동차를 몰고 올라가는 중입니다. 서울에서 일정을 빡빡하게 짜놓고 또 각 일정마다 필요한 자료 물건들이 많아서 전상차를 가지고 가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가급적이면 제천에서 기름을 넣고 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서 고속도로 타기 전에 마지막으로 있는 주유소에서 기름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제 서울까지 대략 한 1시간 30분에서 한 2시간 가까이 걸릴 텐데요. 2시간 동안에 달리는 코로 차 안에서 고백처럼 나름대로 진솔하게 제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제천에서 고속도로를 타지 않았기 때문에 좀 안정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말씀을 시작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오늘은 제 인생 최대의 영향을 끼쳤던 사안이랄까 사건이랄까요.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고등학교 2학년 때 휴학을 하게 되는데요. 휴학하게 된 배경과 휴학한 것에 대한 제 나름대로의 소회를 하나하나 한번 되돌아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어느 누구에게도 한번 제대로 길게 해본 적은 없는데요. 어쨌든 고등학교 2학년이라는 그 아주 미묘한 시기에 1년을 휴학하고 그러고 나서 복학을 하였더니요. 동급생 때 입학할 때 같이 입학했던 친구들은 저보다 1년 선배가 되어 있고 또 저의 사실상의 1년 후배들은 동기생이 되어 있는 상황이죠. 이 남자들이라는 게 특히 사내 아이들이라는 게 청소년기에 1년 몇 달 되게 따지면서 형 동생 선배 후배 막 그러는 기싸움이 많았던 시절인데요. 1년을 소위 말해서 이제 휴학했다 복학을 하니까 굉장히 심사도 복잡하고 또 길게 보면 인생 전체가 아주 많이 다른 그런 상황으로 변해져 왔습니다. 어쨌든 제가 휴학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면서 그것이 제 삶에 어떠한 영향으로 나타났는가 하는 것도 제가 한번 되짚어 보고자 합니다. 이제 고속도로에 막 들어섰습니다. 고속도로에 들어서 지금부터는 제가 이제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있는 자동차라서 105km 정도에 맞춰놓고 안전 운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자동차는 105km지만 실제로는 주행 속도는 한 100km 정도로 그렇게 환산하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100km 도로에서 100에서 105km 정도를 이렇게 맞춰놓고 가면 안전 속도 혹은 규정에 벗어나지 않는 속도이기 때문에 아무런 스트레스 없이 길이 막히지만 않는다면 인터체인지 램프라든지 이렇게 급회전 구간을 제외하고는 정속 운행을 이렇게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렇게 편안하게 하늘과 앞을 이래 바라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제 복량을 막 지나서 신림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여기 참 제천에서 서울 가는 이 고속도로는 굉장히 풍광이 아름다워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맑은 하늘 그리고 뭔가 이렇게 약간 봄 기운이 좀 이렇게 솟아나는 그런 산과 들 내음이 보이지 않습니까? 느껴지지 않아요? 이상하게 이 시절 되면 3월 한 초순에서 중순 넘어가는 이 시절 되면 이렇게 새싹이 돋아난 것도 아닌데 은은하게 이렇게 봄 기운이 온 산하에 살며시 이렇게 퍼져나가고 있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와, 이 봄을 영어로 스프링이라고 하죠. 정말 용수철이 튀어오르듯이 갑자기 봄이 확 오는 그런 계절을 표현한 것 같아요. 정말 영어나 우리나라 말이나 그 언어가 가지고 있는 그 뜻과 그 문화적인 그런 공감대는 대단히 놀랍습니다. 어쨌든 스프링입니다. 봄. 봄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제 나름대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저희 삶의 이야기를 좀 하나 고백처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고향은 잘 아시지만 송악면 시곡리 깊은 골이죠. 예, 송악산 기슭에 있는 조그마한 마을인데요. 그 당시는 뭐 이렇게 집 호수가 많지가 않았어요. 제가 났을 때는. 그렇지만 거기서 뭐 장군, 장관도 배출하고 또 시의회 의장님도 배출한 그런 아주 정말 어떻게 보면 인물이 난다 그럴까요? 그런 아주 참 놀라운 기운을 가진 그런 마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저희 어머니께서 16세 시집을 오세요. 16세 시집을 오셔서 18에 우리 누나를 낳고 20살에 저를 낳습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기도 젊은 나이죠. 그런 나이에 저를 낳고 그때 제가 태어났을 때 저희 아버님은 군에 가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부산에인가 어디 그 옛날 사진을 보니까 위병 초소에 위병으로 근무하고 계시던 그 사진을 제가 하나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부대에서 첫 아들 태어났다고 특별 휴가를 뭐 3일인가 얼마를 받으셔가지고 집을 다녀가셨노라 뭐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웃었어요. 저희 할머니께서 저보고 아이고 근규 너는 태어날 때부터 효자였었어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씀인가 했더니 그 정말 휴가 나오기 어려운 그 군에서 특별 휴가를 오실 수 있도록 만든 게 네가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니까 그게 효자다는 거죠. 저희 할머니 참 말 재밌게 하시죠. 물론 지금 용두산 그 자락 기슭에 할아버님과 함께 지금 영면에 들어 계십니다만은 그런 집안에서 제가 태어났는데요. 저희 어머니께서는 16세 시집 오셨으니까 아주 어린 시절을 고렘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장락사 있죠. 장락사에서 장락사가 타반 마을인데요. 그 뒤쪽에 가면은 그 고렘이라고 하는 고을 안에 있는 그 마을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 그 고레미에 지나서 좀 산기슭을 올라가면 고척이라고 하는 곳도 있죠. 그 고레미에서 아주 큰 기와집에서 저희 그게 어머니 댁이었었는데 그 집에서 이제 쭉 자라다가 송악으로 시집을 오신 거죠. 제가 초등학교 때에 저는 이제 그 외갓집을 가면 저희 외할머니, 외삼촌 뭐 이런 외갓집에 있는 분들이 주로 이제 굉장히 외손주들에게 잘해주잖아요. 굉장히 밥도 꼭 특별 대우 받은 것처럼 잘 해먹고 반찬 뭐 좋은 음식들을 잘 해주시고 또 나오려면 옥수수 뭐 감자 이런저런 것들을 많이 싸서 바리바리 저희 손에 쥐어주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부터 이제 사실 고학을 해서 학교를 다니게 돼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까지는 뭐 신문팔이, 구두 닦기, 뭐 또 껌팔이도 해보고요. 또 학교에서 학용품을 이제 많이 그때는 풍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 막 빌려가면서 컴퍼스라든지 삼각자라든지 뭐 지우개, 칼 이런 것들을 다 소지품 검사하고 학용품 검사하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사가지고 급한 경우에 이제 이렇게 팔기도 하고 이런저런 일들을 쭉 했는데요. 중3이 되면서는 제가 나름대로 그 당시는 물론 이제 고등학교를 진학하기 위해서 공부를 좀 더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저는 이제 가정교사를 시작을 해요. 중학교 3학년짜리 가정교사를 뭐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대개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이나 중학교 1학년 혹은 이제 2학년 이런 학생들을 이렇게 가르치면서 저도 뭐 복습도 하고 또 용돈과 학비를 좀 벌어서 보탬이 되는 그런 일종의 알바 성격이었죠.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애들도 가르치고 이런다고 하니까 저희 이제 외갓집에 오면 저희 외삼촌이나 외할머니는 그저 대견하니까 아이고 우리 손주 우리 조카 정말 좋은 선생님이야 뭐 이렇게 덕담 삼아서 이야기도 하고 많이 그랬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중학교를 마치고 고등학교를 진학해서 아주 본격적으로 아주 뭐 기름진 가정교사라고 할까요? 정말 뭐 아주 좀 유명한 분들 집에 제가 추천받아서 학교의 추천으로
거기 가서 이제 뭐 취업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가정교사를 하죠. 제가 고1 때 가정교사 했던 집 하나는요. 정말 그 대단한 집도 있었어요. 뭐 국회의원 하셨던 분의 집이었는데 그 집에 아주 그 귀한 고명딸이 중학생이었는데 그 친구를 가정교사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또 에피소드와 또 좋은 추억도 많죠. 그럭저럭 해서 이제 가정교사를 많이 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저희 외삼촌이나 외할머니는 저를 참 끔찍하게 높이 평가했고 대견하게 생각하셨어요. 이 말씀을 제가 길게 드린 이유는 이제 이게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떠세요? 지금 고속도로를 이렇게 좀 안정적으로 달려가니까 뭐 이렇게 말씀 듣기에도 좀 편안하시죠? 예, 이 속도로 계속 정속 주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좀 길어지는 경향이 있겠죠. 그렇지만 그렇더라도 이건 뭐 진솔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냥 저하고 같이 차 한잔 하면서 긴 이야기를 나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좀 이렇게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고등학교 이제 1학년을 마치고 그해 이제 겨울방학쯤으로 들어가는데 저희 외삼촌께서 병이 오셨어요. 아마 제가 그 정확히 병명을 지금 뭐 기억하지는 못합니다만은 일종의 농약 중독 또 여러 가지 합병증으로 인해서 신장도 망가지고 또 많은 그 장기에 손상이 와서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서 뒤늦게 발견되었어요. 그래서 서울의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에 중환자실로 이제 오신 거죠. 이게 서울에서 간병을 하기도 쉽지 않죠. 요즘 뭐 간병 제도가 워낙 잘 돼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게 아니니까요. 지방에 있는 우리 외갓집에서 간병하기는 어려우니까 저의 어머니나 저나 혹은 서울에 있는 우리 외사촌 누나 이런 분들이 좀 번갈아 가면서 들락날락 했죠. 제가 방학 때 아마 집중적으로 제가 뭐 맡아서 그 간병도 하고 그랬는데 제 기억 속에 그 저희 외삼촌 복막 투석을 하셨었는데요. 그 복막 투석하는 거를 제가 거의 도맡아서 이렇게 좀 봐드리고 지켜봐드리고 뭐 갈아 야 되는 그런 갈아 껴야 되는 그런 경우에 제가 다 그걸 간호사와 의사 선생님한테 배워서 그 다 해드리고 그랬었던 기억이 나요. 그 온도 잘 못 맞춰서 이렇게 복막 투석을 하는 중에 외삼촌께서 뜨거워 이렇게 말씀하시는 소리가 지금도 아주 귀에 생생합니다. 얼마나 제가 죄송스러웠든지 그냥 너무 죄송하다고 막 그러면서 제가 또 하여튼 열심히 제가 간병을 해드렸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희 외삼촌께서 조금 기력을 좀 찾으셨는지 저한테 아주 짧은 부탁 겸 당부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 저희 외갓집이 칠남매였던가 그렇게 형제가 많죠.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막내로 아들이 둘을 두셨는데 그 막내로 두는 아들이 이제 그 장남과 차남이죠. 근데 그 장남이 여기 홍광초등학교에서 아주 공부를 잘하던 그런 소년이었어요. 그러다가 저희 외삼촌께서 이제 여러 가지로 교육 열도 있으시고 또 그 집안의 장손이니까 잘좀 기르기 위해서 그랬겠죠. 서울에 있는 그 누나네 집에 그 보내면서 서울로 전학을 시켰어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그쯤 됐겠죠. 전학을 시켰어요. 그런데 누가 이렇게 체계적으로 돌봐주지 못하면서 본인 혼자서 이제 서려서 헤쳐나가는 꼴인데 사실은 서울은 넓은 지역 아니에요. 그리고 학생 수도 많고 경쟁이 치열하죠. 지방에 있는 학교보다는 훨씬 더 치열한 경쟁 속에서 학교를 다니는데 그 과정에서 적응이 잘 안 됐는지 그 친구가 성적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학교를 기준으로 보면 상위권에 있던 학생이 중하위권 이하로 경우에 따라서는 최하위권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학교 1학년, 2학년을 마치게 되는 거죠. 중학교 2학년을 마친 그 겨울 방학에 저희 외삼촌께서 저에게 부탁하기로 우리 정말 나의 희망이었고 내가 정말 그 아들 하나 제대로 키워보려고 그렇게 일만 하다가 내가 이렇게 됐는데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우리 그 아들
네, 실명은 제가 밝히지 않겠습니다만은 우리 아들 우리 집의 장남이고 장손인데 꼭 인문계고등학교 잘 가서 대학까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잘 좀 가르쳐 주라고 부탁을 하시면서 잘 이끌어 달라고 저만 믿는다. 근규 너만 믿는다. 잘 좀 이끌어줘. 네가 책임져줘.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물론 그 어린 저에게 외삼촌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저를 또 역시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계셨던 점도 있었을 거예요. 당신의 조카가 그 서울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중학교 때부터 아르바이트하고 고학하고 이러면서도 나름대로 상위권의 성적을 잘 유지하고 또 주변에 많은 뭐 학생들을 제자로 제자라니까 좀 이상하죠. 예, 제자로 이렇게 해서 많이 좀 길러냈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를 조금 이렇게 좀 미화시켜서 이렇게 전달이 됐겠죠. 그런 저를 높이 평가하셔서 그랬을 겁니다만은 저에게 하여튼 당신의 아들을 맡긴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듣고 뭐 저는 주저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저희 외삼촌 빨리 쾌차하시라는 뜻에서 또 외삼촌 뭐 용기를 돋아주기 위해서 아유 외삼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책임지고 잘 가르쳐서 좋은 인문계고등학교에 가도록 그렇게 제가 하겠습니다. 저만 믿고 외삼촌은 빨리 건강을 되찾고 그러셔야 돼요. 뭐 이렇게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어린 제가 그 환자를 상대로 거기서 뭐 티티카카 할 수 있겠어요? 진솔하게 그냥 받아들이고 또 약속한다는 그런 답변으로 힘을 드리는 게 온당한 거 아닌가요? 네. 그래서 이 공사 중인 데라서 조금 조심을 하고서 가고 있습니다만은 그랬는데 저희 외삼촌께서 돌아가셨어요. 그 말씀이 마치 유언처럼 돼버렸고 그리고선 얼마 되지 않아서 돌아가셨는데 그 임종도 제가 지켰어요. 돌아가신 날 제가 진짜 하얀 천으로 다 완전히 덮죠. 덮어놓은 그 침대를 거기 그 보조원들과 함께 제가 밀고 끌고 해서 내려가서 시체실까지 이렇게 안치시지만 그때는 시체실이라고 그때 생각을 했어요. 거기로 이렇게 모셔드리고 그리고 제가 이제 병실에 와서 짐을 꾸려가지고 집으로 왔던 기억이 나요. 그때 제가 인간에 있어서 삶과 죽음이란 무엇인가를 아주 제가 가까이서 또 직접 뭐 목도한 그러한 경우죠. 그래서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의 그 하얀 병실 복도 엘리베이터 또 삐걱거리던 그 바퀴 소리 그리고 안치실 그 문에 아주 육중하면서도 뭔가 좀 약간 두려움이 느껴지는 그러한 문 열리고 닫히는 그런 광경이 아주 제 평생의 마음속에 가슴속에 기억 속에 남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얼마 지났어요. 지났는데 문득 외삼촌하고 제가 했던 약속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외삼촌께서 날 믿는다 그랬고 또 나에게 맡긴다고 했고 저는 또 그렇게 함하고 했었는데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 기억으로 그때 봄방학 때쯤 돼서 아이 집에 제가 찾아갔어요. 그 아이가 뭐 말이 아이지 저하고 몇 년 차이도 아니죠. 그때는 뭐 저 고등학교 1학년이고 거기가 뭐 이제 중학교 3학년 올라가니까 저하고 한 2살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지금 생각해보니까 뭐 너니 내니 해도 되는 나이지만 뭐 외사촌 형제라는 이유도 있지만 사실 그때는 1년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죠. 그래서 어쨌든 제가 아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만은 사실은 뭐 아이라고 하면 안 됐죠. 그냥 뭐 제 아우인데 동생 집에를 찾아갔어요. 그때 관악구 봉천동에 살고 있었는데요. 그 누나 집에 이제 얹혀 산다라고 부를까요? 아니면 더부살이죠. 거기서 이제 있는데 가서 만나서 뭐 어떻게 보면 어떻게 공부를 하고 있는지
성적은 어느 정도인지 실력은 어느 정도인지를 제 나름대로 점검을 해봤어요. 깜짝 놀랐어요. 중3 올라가는 정도,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을 마치고 이제 겨울방학 끝자락이 되고 봄방학이 막 시작되는 그 즈음이니까 사실상 이제 중3이 다 됐잖아요. 중3이 되었는데 2차 방정식을 못 풀어요. 2차 방정식 아시죠? 예, 제곱, 제곱이 이제 들어간 게 2차 방정식이고 1차 방정식은 이제 제곱 없이 그냥 있는 게 1차 방정식이고 3차 방정식은 이제 세제곱이 들어가 있는 그런 문제가 이제 3차 방정식 이렇게 이제 쉽게 받아들이시면 되는데 1차 방정식은 뭐 그냥 산수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런데 2차 방정식을 아예 못 풀더라고요. 아예 그냥 뭐 개념을 이해 못하고 있고 특히 제가 놀랍던 것은 수학에서 보면 이제 마이너스 괄호 열고 뭐 앞에 있는 숫자 뭐 괄호 닫고 이렇게 돼 있을 때 괄호를 풀면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되고 마이너스 플러스는 마이너스가 되고 뭐 이런 식의 뭐 그건 공식도 아니에요. 그건 뭐 당연한 그냥 그 개념인데 그것도 막 헷갈리고 뭐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방식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굉장히 머리 좋은 아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고향에 있을 때 학교에서 뭐 상위 등급에 있었던 성적을 가졌던 학생인데 서울에 와서 적응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아깝잖아요. 그런데다가 외삼촌하고 저 이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뭐 영어도 좀 이렇게 어느 정도인가, 어휘력은 어느 정도인가, 또 국어는 이제 그 장문 혹은 복문 복잡하게 되어 있는 문장들 있잖아요. 그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력이 있는가, 뭐 이런저런 거를 한 여러 시간 동안 뭐 놀다시피 하면서 이제 이것저것 체크를 해봤더니 제 나름대로 이제 뭐 제가 판단해 봤을 때는 중하위권도 아니고 거의 최하위권에 속하더라고요. 성적표를 뭐 나중에 이제 짚어보니까 대략 한 뭐 한 반에 한 60여 명 됐는데 50등 후반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뭐 최후반 최하위권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친구를 그건 이제 고등학교 갈 수도 없는 성적이죠. 일반적으로 그냥 그 뭐 고등학교 학력을 인정해 주는 뭐 어딘가에는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당시로 봐서 인문계는 절대로 학교에서 써주지도 않아요 원서를. 그리고 어, 뭐 예를 들어 공고나 뭐 상고를 이제 갈 수도 있을 텐데 그것도 아주 하위권에 있는 그런 학교밖에는 갈 수도 없는 그런 정도 상황이더라고요. 그러니 그 제가 그 제 삼촌하고 한 약속을 어떻게 지켜야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집에 와서 며칠 고민했습니다. 고민하다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정말 내 인생 모든 걸 걸고 무언가를 결정해야 될 때가 있다면 지금이 그 중에 하나일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 정말 아주 가까운 친구들 그리고 뭐 꼭 믿을 만한 몇몇에게 상의를 쭉 했어요. 공통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니 그 뭐 그거를 네가 왜 책임져야 되느냐? 네 인생이 있는데 너 그렇게 고생하면서 학교 다니는데 네가 잘 빨리 졸업을 해서 대학 가고 이렇게 성장을 해야지. 그거 안 된다라고 아주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다만 이제 저하고 지금까지도 둘도 없는 친구로 지내는 친구는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어쩌면 네 인생에서 약속을 지키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정말로 그렇게 귀한 거 중요한 것이라면 그것을 잘 지켜내는 것도 네 인생의 성공의 하나가 될지도 몰라. 이렇게 아주 어른스럽게 얘기해요. 저보다 실제로 나이가 2살 많은 제 친구인데요. 그 친구가 그렇게 얘기를 딱 하는 소리를 듣고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래, 인생을 살면서 많은 것을 뭐 어떻게 다 이루겠어요. 다만 내가 언약한 것, 내가 약속한 것을 최선을 다해서 지키는. 물론 그걸 해결해서 뭐 완벽하게 성취까지 하면 더 좋죠. 그렇지만 그거는 이제 노력할 부분이고요. 일단 나의 삶의 자세가 약속한 것을 최선을 다해서 지킨다라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저의 삶에 있어서 가치관이 돼야 되겠다. 그리고 그것은 뭐 인생을 걸 정도로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지킨다. 뭐 이런
표현으로 적절할 정도로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약속을 그럼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최선을 다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고민을 했더니 그냥 일반적으로 제가 학교 수업 마치면 고등학교 2학년이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마치면은 저녁에 시간밖에 없을 텐데 뭐 재공부도 일정 부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서 가서 뭐 몇 시간씩 가르치고 그래가지고 해결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냥 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것은 뭐 저로서는 뭐 이렇게 합리화 혹은 뭐 저의 충분한 그 정도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인문계고등학교를 보내달라고 한 그 외삼촌의 뭐 유언 같은 말씀 거기에 제가 한 약속에는 못 미치잖아요. 그래서 고심 끝에 제가 휴학을 하고 학교를 휴학을 하면 제 학교 공부는 일단은 좀 보류하고 있어도 되잖아요. 그리고 밤새서라도 그 학생을 완벽하게 기초부터 중3 과정을 다 가르치고 그리고 남는 시간에 전 또 이제 뭐 다른 일을 하면 되잖아요. 공부를 하든 뭐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든 하면 되잖아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휴학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고 이제 담임 선생님께 제가 찾아뵀어요. 이 담임 선생님이 역사 과목을 담당하는 국사 선생님이셨는데요. 아주 정말 저희 학교 선배, 고등학교 선배님이시기도 하고 저를 참뭐 이뻐라 하셨어요. 예, 그런데 찾아뵀더니 그분이 딱 하시는 말씀이 안 돼. 첫 마디가 그러세요. 네 인생 살아. 뭐 남의 인생 때문에 네가 휴학한다는 게 말이 돼? 응? 그리고 요즘 저 고등학교 2, 3학년 그 나이가 제일 인생에서 중요한 나이인데 그때 1년을 꿇는다고? 그럼 너 네가 어? 학교 문을 나갔다가 휴학한다는 얘기죠. 나갔다가 다시 복학할 수 있을 것 같아? 가면 너는 이제 10중 팔고 담배 필 거고 술 먹을 거고 응? 불량배들하고서 어울리다가 인생 끝나는 거야. 안 돼. 단호하게 그냥 뭐 어, 그러시는 거예요. 아유 그 선생님이 저에 대한 사랑과 애정 충분히 이해가 가죠. 아유 고맙죠. 눈물 나도록 감사한 말씀 아니에요. 근데 제가 고집을 부렸어요. 선생님 어느 책에도 보고 옛날에 뭐 이런저런 어, 시간에 들었던 사례를 보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위험에 처한 사람 이야기도 많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다 던졌던 그런 분들의 이야기도 많은데 결국 우리 삶 속에서 약속을 지킨다는 것은 자기 삶의 가장 중요한 생명과도 같은 거 아닐까요? 어린 놈이 뭐 제가 지금처럼 이렇게 뭐 저 논리 정연하게 뭐 표현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어쨌든 그런 논조로 선생님과 뭐 입씨름 아닌 입씨름 뭐 아니면 설득 토론을 많이 했어요. 잘 안 되는 거죠. 또 그 다음날 또 가서 말씀드리고 한 일주일을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너 정말 고집이 세고 너 정말 마음 단단히 먹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어쨌든 그러면 저 다음 주에 어머니 좀 한번 좀 학교에 오시라 그래 상의 좀 해야 되겠다. 근데 제가 그러겠습니다 했지만 갑자기 제가 너무 죄송스럽다. 왜냐하면 저 그때까지 어머니께는 얘기 안 드렸거든요. 저희 어머님이 그 당시에 포장마차 하시고 리어카 끌고 막 그냥 뭐저 진짜 어린애들 먹이랴 뭐 뒷바라지 하랴 나 정말 피눈물 나는 시간을 보내고 계신데 이야기할 시간 자체가 없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리고 저희 어머님의 특성이랄까? 어머님의 입장은 제가 뭐라고 이렇게 뭔가 이야기를 하면 거의 대부분 저에게 아유 내가 뭐 그런 걸 아니 네가 알아서 잘 하는데 네 생각대로 해. 뭐 이게 거의 대답이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나는 어머니께 뭐 이렇게 나중에 상의한다기보다 알려는 드리겠지만 공연히 어머니한테 복잡한 과정을 같이 말씀드리지 않는 게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냈기 때문에 그때도 그 얘기를 어머니한테 먼저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 했지 제가 무슨 뭐 어머니를 뭐 무시하거나 아니면 뭐 어머니하고 상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던 건 절대 아니죠. 어머님이 나를 그렇게 믿고 있다. 또 어머님은 내 판단과 내 뜻을 존중한다. 뭐 이런 내 나름대로의 확신과 경험적인 입장에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제가 더 철저하게 그렇게 생각을 정리했던 거죠. 결국은 어머니가 학교를 오셨어요. 오시고 울면서 집으로 가셨어요. 우리 어머님 죄송하죠. 저는 그 어머님의 눈물 속에는 그런 것도 있어요. 아, 우리 오빠의 아들이잖아요. 어머니 입장에서는 그 오빠의 아들이니까 얼마나 그 살부치의 입장에서는 애틋한 이야기예요. 바로 그 아이를 제대로 좀 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휴학을 한다고 하니 그 앞에 말은 정말 어머니 입장에서는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잖아요. 어머니의 친정부치 이야기니까. 근데 휴학한다는 것은 이게 무슨 변화가 있고 어떤 일인지 모르겠는데 담임 선생님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개술 담배 먹게 되고 뭐 당구장이나 드나들 거고 이제 그때는 그게 다 그게 유행처럼 됐었던 거죠. 그리고 뭐 못된 애들하고 휩쓸려 다니다가 결국은 탈선하고 학교로는 영영 돌아오지 못한다. 뭐 이렇게 에,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거는 어머니 입장에서는 도저히 뭐 이렇게 수긍이 안 되고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도 어머님은 내 아들의 생각이면은 그게 맞을 거다 또는 내 아들의 생각대로 하는 거다라는 게 어머님의 그냥 일관된 저에 대한 믿음 혹은 저와의 관계에 있어서의 저에게 위임된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머니도 어떻게 할 바를 모르니까 그냥 고마움과 미안함과 걱정과 불안 이 복잡한 상황에서 눈물이 그냥 쏟아져 나오는 거죠. 그리고 어머니 입장에서는 이제 시내 중심부에 있는 그때 이제 덕수궁 옆에 그 당시 서울 대법원 바로 그 문 앞에 이제 저희 학교가 있었으니까 얼마나 중심부예요. 그리고 뭐 어쨌든 신문명 신교육의 발상지다 이래서 굉장히 그 유명한 학교였었죠. 그러니까 어머니 입장에서는 굉장히 대단한 학교를 다닌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이 문도 이게 마지막으로 들어왔다 나가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휴학했다 복학하는 얘가 드물다 뭐 이렇게 얘기를 이제 담임이 막 겁박을 하셨을 테니까요. 그날 밤에 어머니하고 아무런 대화도 하지 못하고 그냥 쳐다만 보고 어머니 내 손 붙잡고 울기만 하고 저는 뭐라고 이게 설명이 안 되더라고요. 그냥 엄마 나 믿지? 나는 잘해낼 수 있어. 염려하지 마. 이게 다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학교에 가서 어머님도 당연히 뭐 제가 휴학하는 거에 동의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뭐 동의했다기보다는 저한테 그냥 뭐네 맘대로 해라라는 그런 관계를 재확인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건데요. 너무 길게 말씀드려 죄송해요. 근데 저로서는 굉장히 제 삶의 중요한 부분이라서 이렇게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죄송합니다만은 뭐 이왕 차 몰고 올라가는 길이니까 이 시간을 통해서 저도 기록으로 남긴다는 기분으로라도 이렇게 주섬주섬 말씀드린 걸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제법 많이 왔죠 그동안. 네. 그렇게 해서 어쨌든 그 다음날 학교에서 어느 날짜까지 정해놓고 그날부로 그럼 휴학을 하기로 하고 학사 정리를 하기로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제 휴학계를 제출하고 뭐 휴학계를 이제 교무처하고 뭐 등등등 해서 절차를 밟아야 되는 모양이죠. 그래서 다 이제 교장 선생님 결재까지 나고 그리고서 어느 날 제가 이제 학교에서 휴학 허가를 받고 학교에서 중간에 수업 시간 중간에 이제 교무실에 불려가서 거기서 이제 짐 싸들고 학교를 나왔습니다. 다들 교실에 앉아서 칠판만 쳐다보고 있는 시간에 저는 거꾸로 교문을 걸어 나오는데 심정이 참 묘하더라고요. 저도 약간 좀 현기증이 좀 난다고 할 정도로 이게 진짜 앞으로 어떻게 펼쳐지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 봉천동에 있는 그 아이 집으로 갔죠. 가서 이제 그 제가 그 아이의 학교 담임 선생님을 이제 만나러 갑니다. 담임 선생님을 가서 만나 뵙고 그리고 이제 국어 선생님, 영어 선생님, 수학 선생님
이런 분들을 제가 한 분 한 분 찾아뵀어요. 제가 배저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누구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제가 가르치기 위해서 휴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모든 걸 건 겁니다. 제 인생도 여기다 다 걸었습니다. 그러니 제가 또 우리 외삼촌과의 그 아이 아버지와의 유언처럼 그렇게 하신 저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으니 저를 좀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뭘 도와주면 될까? 이렇게 굉장히 마음의 문을 열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수업 시간에 엎드려 자도록 할 텐데 그거 깨우지 말고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어차피 수업 시간에 눈을 뜨고 있어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걸 알죠, 선생님들이. 뭐 전혀 못 따라오고 있으니까요. 제가 밤새서 중학교 1학년 과정부터 시작을 해서 제가 여름방학까지 2학년까지는 다 마치고 그리고 여름방학 내에 3학년 과정 다 뛰어넘어서 그리고서 시험을 볼 수 있게 할 각오입니다.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데 그러려다 보니 밤을 새야 됩니다. 매일 밤에는 제가 책임지고 제 인생을 이렇게 다 걸고 이렇게 나선 마당인데 제가 무엇을 더 여기서 보증을 하겠어요. 저를 믿고 밤에는 제가 밤을 새워서 공부를 가르칠 테니까요. 아침에는 학교는 안 올 수는 없잖아요. 등교를 해서 엎드려 자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암기를 중심으로 하는 시간에는 그건 어차피 뭐 듣기만 해도 도움이 되니까 그 시간은 뭐 형편대로 하겠습니다만 일단은 국영수, 영어, 뭐 국어, 수학 이것은 이 기초가 전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해야 되겠다 했더니 어쨌든 다 승인을 해주셨어요. 괜히 눈 뜨고 멀뚱멀뚱 있다가 옆에 하고 장난치면서 수업 분위기를 흐리느니 엎드려 자도 그냥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깨워봐야 소용도 없고 그런 동안에 수업 분위기만 더 흐트러진다고 그냥 어차피 놔두는데 특히 이 경우는 아예 열외로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아이한테 그걸 다 설명해줬고 그리고서 그렇게 이행을 했어요. 학교 갔다 오면 밥을 먹이고 같이 먹죠. 같이 밥을 먹고 그리고서 뒷산에 올라가서 산책 겸 운동 겸 하면서 그날 해야 될 공부의 흐름을 내가 좀 설명하고 돌아와서 밤새도록 같이 책상머리에 앉아서 아예 뭐 가르쳐주고 또 체크하고 점검하고 이러면서 하루하루 지나갔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밥 해주고 뭐 빨래 해주고 뭐 살림해줄 그런 또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외할머니께서 아예 올라오셨어요. 그래서 외할머니께서 올라가서 아예 저하고 사촌 동생하고 뒷바라지를 하는 거죠. 누나도 직장 다니고 그 사촌 누나죠. 사촌 누나도 직장 다니고 뭐 그러는데 그 살림까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아예 제가 이제 이렇게 붙어 앉아서 하니까 외할머니께서 그렇게 올라와서 아예 그냥 살림살이를 뒷바라지 다 해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해 겨울까지 정말 치열하게 공부 가르쳤고요. 그리고서 드디어 이제 시험을 보고 인문계고등학교에 합격을 시켰어요. 저는 애가 이제 학교 가고 나면 근처에 이제 그 독서실, 사설 독서실이죠. 거기를 찾아갖고 가서 제가 거기서 알바를 했어요. 독서실 총무라고 하는 걸 했죠. 총무는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주인님 대신해서 사장님을 대신해서 이제 그 독서실 이용권 월 이용권을 끊으러 오는 사람들 접수를 다 받아주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청소를 다 해야 됐죠. 그리고 세 번째는 요즘은 뭐 이제 다 알람 시스템이 좋잖아요. 휴대폰이나 뭐 다양한 형태로 알람이 잘 되지만 그 당시는 이제 뭐 이렇게 괴종시계 따라랑 하는 탁상시계 놓고선 되게 알람을 맞춰놓고 자고 그랬는데 이 독서실에서는 그게 안 되잖아요. 왜냐면 내가 예를 들어 새벽 4시에 일어나야 되겠다고 맞춰놓고 따르랑거리면 딴 학생들에게 다 방해가 되니까 그래서 그 학생들이 저한테 와서 나 몇 시에 깨워주세요라고 다 일종의 주문을 해요. 제가 3시, 4시, 뭐 5시 시간별로 딱 가서 조용히 들어가서 그 사람만 깨우고 불러내가지고 찬물 먹고 뭐 옥상에 올라가서 바람 쐬고 오라 그러고 뭐 이런 이제
뒷바라지 하는 역할 하는 것도 총무의 역할이고요. 또 이제 그 뭐 화장실 청소, 뭐 복도 청소, 뭐 또 보리차 끓여다 놓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다 그냥 제가 도맡아서 하는 거죠. 이제 그거를 낮 시간대에 제가 주로 하고 또 그러는 건데 이제 밤에는 제가 집에 이제 가서 애를 공부 가르치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제 총무 일도 이제 뭐 약간 이렇게 좀 제한적으로 하는 걸로 해서 계약을 했죠. 나중에 이제 그 친구를 인문고대 고등학교 합격되고 나서는 전업 총무를 했죠. 독서실에. 이제 그렇게 이제 지냈어요. 이게 이제 제가 그 아이 할머니에게 이제 이런 지내놓고 나서 합격됐다는 얘기를 듣고 그 외할머니 그리고 외삼촌 댁이 저에게 얼마를 이제 가정교사니까 1년 동안 가정교사 한 이 비용을 얼마를 줬으면 좋겠냐 이렇게 그때서 이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중간중간에 뭐 얼마를 줘야 되겠냐 이렇게 했을 때 저 아유 괜찮다고 이렇게 밀어왔기 때문에 이제 우리 외할머니 또는 외삼촌도 이제 농사 다 짓고 이제 추수 다 끝나서 이제 돈이 많이 생기니까 그때 가서 이제 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12월 달쯤 돼서 외할머니께서 저에게 얘기를 좀 해보라고 얼마 정도 주면 되겠냐. 그래서 참 저 그때 얼마를 제가 좀 달라고 하는 게 적당했을까요? 얼마를 받는 게 저에게 적정한 그런 물질적 보상이었겠어요? 한 푼도 안 받았어요. 저 안 받겠다 그랬어요. 우리 할머니하고 외삼촌에게 외삼촌 댁이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제 인생을 다 걸고 휴학을 해서 1년을 여기다가 다 투입을 했는데 시간으로 따지면 뭐 1년일지언정 1년이겠지만 그것이 가지고 있는 제 삶 속에서의 의미로 보았을 때는 정말 그게 어떻게 제가 뭐 평가하거나 기준을 잡을 수 없겠다. 그냥 저는 제 인생 모두를 건 거다. 그러니까 그걸 물질로 보상할 수 없고 보상받을 생각도 없고 또 이해가 잘 돼서 저는 제 약속을 지키고 돌아가는 게 되니까 좋고 얘가 잘 성장하는 것 자체로 저는 충분히 보상받은 거라고 생각할 테니까 그냥 이걸로 됐습니다. 라고 하고 정리하고 그리고선 저 이제 저도 이제 학교 갈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복학할 준비. 그렇게 해서 그만 이제 정리를 하고 이제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학을 준비를 하고 학교로 돌아왔죠. 저 2학년 올라왔을 때 초창기 아까 제가 휴학할 때 상의했던 그 선생님하고 만났죠. 만나서 저 이제 복학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잘했다. 아이고 정말 뭐 이렇게 그런 얘기가 있어요. 뭐 집 나갔던 아들이 돌아온 것처럼 반가워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 너 담배 피냐? 이렇게 꼭 한 대 저한테 주실 것 같은 분위기예요. 그래서, 아닙니다. 저 안 핍니다. 담배 안 피웠어? 그래서 선생님께서 저 복학 못하고 휴학하면은 담배 피고 뭐 술 먹고 막 이렇게 다니고 불량 학생 된다고 불량 청소년 된다고 하도 저 이야기를 하셔서 나는 대학 갈 때까지 담배 안 피겠다라고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입술에도 안 됐습니다. 그랬더니 야 이놈아 진짜 대단한 놈이네 이러면서 진짜 안 핀다고 하니까 내가 자네 말을 믿겠네만은 피면은 내가 한 대 줄라 그랬어. 이렇게 또 농담삼아 하신 말씀이지만 그렇게 저를 아주 허물없이 이렇게 받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복학을 했어요. 복학을 해서 학교에서 많은 그 학생들에게 이제 자기 소개하는 시간에 나는 다 알죠. 학생들이 서로 이제 정보가 빠르니까. 근데 나는 형도 아니고 그냥 친구다. 동기 동창이니까 동기생이니까 그냥 편하게 다 이름 부르고 서로 친하게 지내자.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또 학생들이 야 너 우리랑 같은 반이고 같은 학년이니까 우리 친구야 이렇게 1학년 그러니까 한 학년 아래에 있었던 애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듣는 저도 기분이 별로일 거고 말하는 그들도 서로 얼마나 쑥스럽겠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확 풀어버렸어요. 아니 뭐 지금 우리 같이 이제 같은 우리 학년이고 같은 반이고 같이 이제 앞으로 평생을 지낼 텐데
아니 친구인데 뭐 더 이상 아무것도 없어 뭐 쭈삣쭈삣 하지 말고 나 그냥 야 근규야 이렇게 부르는 게 난 좋다. 그렇게 하자. 했더니 다 아주 뭐 좋은 관계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3학년생들은 저하고 또 이제 입학한 친구들이잖아요. 그 친구들 중에서 대부분은 또 저보고 야, 그 저 뭐 야자해 뭐 우리 친구잖아 뭐 이러고 또 이렇게 얘기하고 아주 모르는 애들도 좀 있죠. 그런 애들한테는 제가 뭐 선배님 그랬어요. 선배니까요. 1년 뭐저 위니까. 그거 별로 안 따지고 싶더라. 또 따지면 제가 손해죠. 그래서 안 따지고 그냥 하다 보니까 결국은 제가 이제 고등학교는 입학 동기와 졸업 동기 그 둘을 다 제가 동기 친구로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휴학을 했던 것 자체는 제 인생을 많이 꼬이게 하는 시간적인 그런 흐름을 이렇게 좀 멈추었다가 다시 가다 보니까 다른 친구들은 그냥 계속 가는 건데 저는 1년 동안 공백처럼 되어 있었지만 그것이 에, 두 학년을 다 친구로 이렇게 맺을 수 있는 좋은 또 이렇게 결과로 만들어 놓게 됐어요. 뭐 인생이란 게 그렇잖아요. 좀 불리하고 안 좋은 상황 같아도 그거를 잘 정리하고 또 잘 그 승화시키면 오히려 전화위복이라고 하잖아요. 예, 정말 그런 세옹지마라고도 하죠.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제가 그냥 어려운 여건 또는 복잡한 여건이 와도 그 상황에 빠져들지 않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거나 헤쳐나가거나 제가 잘 소화하고 해석할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버릇이 생겼어요. 대신 또 이게 이제 좋은 버릇인지 안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어쨌든 그 1년이라는 세월을 투입하고 그것이 제 인생 전체를 뒤바꿔 놓는 그런 1년이었기 때문에 어, 약속을 굉장히 중시하는 정말 그런 버릇이 생겼어요. 어지간해서 이제 약속을 잘 안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뭐 몇 시에 볼까요? 하는 그런 시간 약속. 그런 것은 뭐 물론 이제 그런 저 가벼운 약속들이지만 뭐 삶에 대한 또 인간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꼭 약속해 달라고 할 때 그 약속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제가 이렇게 좀 짚어보고 그리고 나서 제 입으로 그래 좋아 약속할게라는 말을 내뱉을 때는 제 나름대로는 제 인생을 다 걸고 지켜낸다라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하는 약속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었던 거예요. 아예 제 나름대로의 그 이제 학창 시절에 또 제 어린 날에 가졌던 그 약속에 대한 저의 심중이 그랬던 거죠. 그것이 이제 그렇게 저에게 표현돼요. 그래서 어, 저를 거꾸로 대상으로 해서 누군가가 약속을 하고 그거를 이행하지 않거나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 또 배신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인간 이하로 보는 그런 버릇이 생겼어요. 그래서 약속을 해놓고 지키지 않거나 그 약속을 정말 가볍게 생각하는 그런 인간들은 내가 절대로 내 삶 속에서 공존하고 싶지도 않고 그런 놈들은 내가 뭐 이렇게 대거리도 하고 싶지 않아요.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누가 손해일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다 떠나서라도 뭐 저런 인간이 있나 이런 식으로 제가 사람을 굉장히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편이라서 정말 제가 사람을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하대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인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극단적인 그런 결벽증, 약속에 대한 결벽증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역사 속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배신한 사람은 성공할 수 없다. 그런 사람이 성공하면 인류 역사는 잘못돼 간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배신한 사람이 성공한 예가 없어요. 또 없다고들 많이 정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무신분립이라는 말까지도 있잖아요.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세울 수가 없다는 거죠. 아무것도 뭐 일으킬 수 없다는 건데요. 그런데 때로는 그 살짝 배신하고 또 뭐 약속을 안 지키고 이러던 작자들이 일시적으로 뭐 이렇게 좀 잘 나가거나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정치권에도 그렇고 경제권 뭐 어디 사람 사는 데 가면 다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이렇게 좀 약간 좀 더 길게 보면 그의 삶 속에서
그의 인간의 가치로서 또 그가 살아가는 자기 삶에 대한 객관적인 그런 사람들의 평가가 안 좋게 되더라고요. 배신한 사람은 잠깐은 잘 될지 몰라도 궁극적으로는 인간 사회에서 비난과 또는 배척받는 그런 대상이 되고 말더라고요. 결국은 믿음이 없어지고 또 약속을 지키지 않고 언행이 정말 경망스러운 그런 사람하고 어떻게 우리 삶을 같이 논하고 같이 도모를 하겠나. 이런 제 가진 그런 뭐 강박감처럼 확고한 그런 생각들이 실체적으로도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제가 잘은 못할지 몰라도 잘은 못하지만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사람, 약속을 어기지 않는 사람, 철저하게 신의를 목숨처럼 지키려고 하는 사람, 뭐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또 그렇게 살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되새기기도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아, 정말 긴 터널이죠. 지금 이 터널을 이래 바라다 보면서 그 생각을 해요. 이 터널도 빛을 하나 바라보면서 계속 가다 보니까 그 끝에는 이제 밝은 세상으로 갑자기 확 나타나잖아요. 지금 보시다시피. 그래서 정말 어둡고 힘든 시절을 다 겪어왔잖아요. 앞으로 남은 인생이 어떻게 펼쳐가든 그동안 살아왔던 신의와 나름대로의 믿음, 그런 또 자존감 이런 것들을 잘 지켜가면서 올곧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어야 되겠다라고 다시 한번 이렇게 되새기게 됩니다. 아휴, 뭐 이렇게 오늘 제가 이렇게 휴학을 하게 된 배경을 이렇게 말씀드리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긴 이야기를 제가 드렸어요. 아, 이거 벌써 한 50분이 넘었는데요. 이 시간 동안 제 말씀을 다 들으셨다면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렇지만 또 저로서는 이런 시간 아니면 제가 제 자신의 삶을 이렇게 한번 쭉 되돌아보는 기분으로 한번 제 삶의 중요한 정말 인생의 약속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되짚어 볼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인 것 같아요. 너무 하여튼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요 다음 여기 좀 몰고 가다가 시간이 더 있으니까요. 좀 더 제가 물 한 모금 마시고 잠깐 이렇게 좀 또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